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봉제인과 봉제마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며 독특한 창신동만의 지역색을 가질 수 있었던 창신동 도시재생 사업을 알아보기에 앞서 도시정책으로서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불리는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은 광역 규모로 큰 범위의 대상지를 두고 공공에서는 도시 기반 시설을, 민간에서는 주택을 담당하여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줄곧 이어져 온 강남 개발과 달리 강북 지역은 점점 낙후되어 가며 지역 간 불균형 상태에 이르자 강북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 후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에서 뉴타운 사업이 제기되었습니다. 낙후된 시설 하나하나를 제각각 개발하다 보니 종합적인 차원에서 주거 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기존의 재개발 사업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세우는 방식으로 모두가 주택만 짓다 보면 전면적으로 살펴야 하는 하수시설이나 학교, 소방서 등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도시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한 주거 환경도 탈바꿈할 수도 있고 취약한 기반시설도 채워놓을 수 있으며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기능들을 분산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 다액화를 도모하여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첫 시범 사업지로 기름, 은평, 왕십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2차 사업지로 교남, 전농 답심리, 아현, 영등포 등 12곳을 지정하고 2005년에는 신길, 흑석, 창신숭인 등 11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수 있듯이 이때 지정된 지역들 모두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정되었다고 바로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1차, 2차, 3차 뉴타운 대상 지역으로 갈수록 사업을 계획하는 범위가 점차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노후도를 따졌을 때 범위가 넓어지면 노후하지 않은 건축물이 더 많이 섞이다 보니 60% 이상 노후된 건축물 비율을 넘기기 어려웠고 너무 넓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어서 재개발 찬반 의견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지정된 범위가 넓어질수록 임차인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사업 실행 여부에 따라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에 뉴타운 사업을 실행하려 할 때는 서울시 정부에서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진행했으나 이것이 전국 단위로 나아가 시정부의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률로 바뀌면서 사업의 충족 조건이 달라져 사업의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지정된 지구들이 사업으로 이어지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2009년 1월 용산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용산 일대 재개발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들과 전국 철거민 연합 회원들이 재개발 보상 문제와 관련해 농성 중이었는데
경찰의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이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산 참사는 당초 이것이 벌어지게 된 재개발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뉴타운 사업을 해제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지역이 많았다 보니 그 중에서 사업 실행 요구가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안정권 보장 방안과 더 나아가 이러한 개발 사업을 주민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 개발의 패러다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기존의 철거 재개발은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철거하여 새로 짓고 공공은 기반시설 설치에 주목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었고 집주인도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 추가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재정착률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사업 진행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대안으로 나온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즉 쇠퇴한 도시를 그 본래 있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도시 기능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지역의 역량 강화, 지역 내 새로운 기능을 도입 또는 창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역사 자원을 활용해 관광화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쇠퇴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법으로 지정하여 우선순위에 도시재생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나아가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발전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지역 단위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재생 사업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지역 내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내에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도심 지역의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거점을 두고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서 운영되고 관리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신동 사례를 알아보기에 앞서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창신동이 뉴타운 사업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떻게 전환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재생 사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